네, 안녕하십니까. 조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 데이터 통신, 정보 통신 부분의 8번째 시간이죠. 프로토콜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지금 정보 통신, 데이터 통신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지금까지 7강까지 오면서 많이 힘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밌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8강부터 시작해서 9강, 10강까지의 내용이 최근 기출문제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정보통신과 데이터통신에 대한 개념과 여러가지 어떤 기계적인 원리에 대해서 7강까지 공부를 했다면 실제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통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8강, 9강, 10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최근 기출 문제에서도 조금 현실화 있게끔 문제를 출제한다면 이번 8강과 9강, 10강에서 많이 출제될 가망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이 정보통신, 데이터통신의 프로토콜 부분은 우리가 지금 통신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항상 어떤 규정된 약속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약속, 규약을 우리는 프로토콜이라는 개념을 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 프로토콜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통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그 정보통신 개론 그리고 데이터 통신 과목 전체 20문제 중에서 가장 시험에 중점적으로 많이 나오고 매회 시험마다 안 나오는 법이 없는 그런 부분의 OSI 7계층에 대한 부분을 이번 시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 무조건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고 2문제에서 3문제까지 나오는 내용이니까 조금 더 집중하셔서 따라오셔야 되겠고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재미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또 역시나 제가 누굽니까? 나름대로 재미있게 열심히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죠. 자, 프로토콜에 대한 개념이죠. 자, 둘 이상의 컴퓨터 사이에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송수신 측에서 정해둔 통신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송수신 측이니까 보내는 측과 받는 측에 대한 어떤 규약, 약속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 약속이라는 게 있어야만 통신을 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통신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결국 네 번째 문장을 읽어보게 되면 서로 다른 시스템 간에 존재하는 두 실제 간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정보 전송을 위한 일련의 절차나 규범의 집합을 우리는 프로토콜이라 한다. 이 프로토콜에 대한 개념은 문제가 쉽게 나오면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절차라는 말과 규범이라는 말 그리고 통신의 어떤 규칙이나 규약이라는 말 그래서 제가 지난 앞 강의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통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프로토콜을 프로미스라고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통신을 할 때 서로 약속이다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요. 자, 그렇다면 내려와서 시스템과 실체라는 이제 용어인데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과 또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는 과목에서 시스템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했었죠. 그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은 홈 시어터 시스템이라 해서 여러 가지 각각의 기능들을 모아서 하나의 공통된 어떤 형태의 어떤 시스템을 제공하는 형태로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잡았죠. 여기서는 이제 컴퓨터와 단말기 형태를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실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리고 전송 패키지 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프로그램적인 요소가 우리가 실체라고 한다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 뭐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나와 있으니까 한번 훑어본 거고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 3가지입니다. 이거 별표 3개죠. 시험에 거의 매번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3가지. 시험에 나올 때도 어떻게 나오느냐? 다음 중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가 돼요. 1번 구문, 2번 의미, 3번 타이밍 이렇게 나오거든요. 영어로 하게 되면 이제 구문을 신텍스, 의미를 시멘틱, 타이밍을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글로 돼 있는데 얘는 영문 그대로다 그죠? 얘를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부르냐면 순서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타이밍, 순서.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올 때 다음 중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1번 구문, 2번 의미, 3번 순서, 4번 다른 거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구문, 의미, 순서로 외워주시고 영어로는 syntax, semantic, timing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이 3가지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어떻게 외울까요? 구이타, 구이타, 그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외워주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는 그렇게 시험에 나온 적은 잘 없어요. 하지만 세 가지가 아닌 것은에 문제 나온 적은 매번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프로토콜의 이제 기능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프로토콜의 기능 한번 볼까요? 자, 프로토콜의 기능은 역시나 9가지 형태의 기능이 우리 책에 또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온 편은 아니지만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조금 자주 출제가 됐었어요.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규약, 규범,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뭐 동기를 제어한다든지 또는 분리와 재결합을 한다든지 또 데이터의 어떤 흐름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순서도 제어하고 주소를 어떻게 지정할 건지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문장 중에서 이제 요약화도 하게 돼요. 요약화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공부할 때 캡슐화라는 의미로 한번 공부를 했었던 부분인데 역시나 이제 캡슐화, 요약화 부분. 자, 요약화에 대한 정리가 요 1번 문장과 2번 문장이 둘 다 시험에 나왔었는데 공교롭게도 1번 문장은 산업기사에서 출제됐던 거고 2번 문장은 기사에서 출제됐던 문장이에요. 분리된 데이터의 프로토콜 제어 정보, 에러 검출 코드, 송수신지의 주소 등의 제어 정보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고요. 기사에서 나왔던 문장은 송신기에 발생된 정보의 정확한 전송을 위해서 사용자의 정보 헤더와 또는 트레일러를 부과하는 과정이다. 헤더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이고 트레일러는 뒷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전송할 때는 항상 앞부분과 뒷부분 사이에 데이터를 담아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요약하다 또는 캡슐하다, 하나의 꾸러미로 만들어서 보낸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에러 제어와 그리고 경로 제어, 다중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프로토콜이 할 수 있는 기능들에 속한다. 자, 다음 중 프로토콜의 기능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 9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번 읽어봐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넘어와서 프로토콜의 전송 방식은 세 가지가 있죠. 문자 방식, 바이트 방식, 비트 방식. 이것도 앞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같은데 문자 방식, 바이트 방식, 비트 방식. 이 부분에서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비트 방식 프로토콜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비트 방식 프로토콜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이트 방식 프로토콜의 BSC 프로토콜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BSC 프로토콜은 비트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트 방식에 속하는 것은 HDLC 그리고 SDLC. 그러니까 이 HDLC가 SDLC의 형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하나 더 적는다면 ADCCP 같은 거 하나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니까 사지선다형이니까 요거 비트 방식에 속하는 HDLC와 SDLC 그리고 또 하나 더 ADCCP 이렇게 해서 여기에 속하는 BSC가 틀린 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 방식에는 요거 세 가지가 비트 방식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틀린 답으로 BSC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자,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지난 시간에 제가 저지난 시간이었죠? 저지난 시간에 이거 상당히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이 HDLC 프로토콜의 프레임 구성은 주제 점검이라 그래서 맨 앞에 플래그, 맨 뒤에 플래그, 중간에 주소부, 제어부, 정보부, 검사부에서 주제 점검까지 우리가 외웠었잖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계층화된 프로토콜의 장점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모듈화에 의한 전체 설계가 쉽고 또 다른 기종 간의 호환성 유지가 쉽고 한 계층을 수정할 때 다른 계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뭐 이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장점으로서 같이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시간에 이번 페이지에서 공부한 내용 중에서 통신 프로토콜 6.1 단원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뭐다? 구이타. 구이타가 가장 중요했어요. 페이지에 나왔었죠?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 세 가지가 syntax, semantic, timing 세 가지라는 거, 구이타. 특히 타이밍을 우리말로 하면 순서라고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순서라는 말로 잘 기억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프로토콜에 대한 개념은 이해할 수 있겠죠? 프로토콜은 통신에 대한 규약과 약속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의 하이라이트 본격적으로 시험에 매번 출제가 되고 시험에 안 나오는 경우가 없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OSI 참조 모델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네트워크 전문가들이 이 OSI 7계층을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이 형태대로 이 계층대로 통신을 하게끔 우리가 공부도 하고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를 공부를 하면서 이 OSI 계층 이 부분이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정말 전문가처럼 이렇게 공부하기에는 시간상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키워드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다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분량이 많아요. 시험에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오면 외워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선 시험에 나오는 대표적인 그 첫 번째 한 세 가지 정도 얘기할 거예요. 테마를. 그 첫 번째 테마는 뭐냐면 이 순서를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자, 이 아파트 건물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OSI 7계층의 1층부터 7층까지의 순서를 외워주셔야 돼. 1층이 뭐냐, 2층이 뭐냐, 3층이 뭐냐.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어떻게? 첫 번째 글자 따서, 저는 항상 첫 번째 글자 따서 잘 외웁니다. 좀 단순하죠. 물대내, 트, 세, 프, 응. 물대내, 트세프, 응. 또는 물대내, 전송계층이라고도 해요. 그죠? 전세, 표현층이라고도 해요. 전세표응, 물대내 특세표응, 물대내 전세표응. 말이 좀 그쵸? 물대내 특세표응. 지금 외우세요. 지금. 나중에 외워야지 하면 나중에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물대내 특세표응, 물대내 전세표응. 만약에 시험 치러 갔을 때 기억이 안 난다. 책상 위에 적어놔야 될 정도로 중요한 말이에요. 책상 위에 적으면 됩니까? 지난 강의 때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는데 책상 위에 적으면 안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책상 위에 적고 안 적고는 여러분의 몫입니다만은 부정행위를 제가 유도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제가 그 우체국 계리직이나 공무원 시험에서 컴퓨터 일반 강의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 시험에서 컴퓨터 일반 강의를 할 때는 절대 저는 이런 얘기 못 합니다. 왜냐하면 한 문제 때문에 옆 친구는 붙고 옆 친구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정보처리 기사산업기사는 어떻습니까?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다 합격이에요. 전국에 1년에 시험 치는 수험생이 많을 때 한 10만 명 정도 시험을 칩니다. 10만 명 정도 시험을 치는데 10만 명이 모두 다 60점 이상을 맞았다. 그럼 전원 합격이에요. 그렇게 되면 출제위원들이 아마 심할서를 써야 되지 않을까. 도대체 문제를 어떻게 냈길래 전국의 합격률이 100%까지 나오냐, 90%가 나오냐. 우리가 보통 이제 따져보면 필기 합격률은 한 5, 60% 정도 되고요. 실기 합격률이 과거에 이제 문제가 좀 쉬웠을 때는 한 6, 70%까지 나왔는데 최근에는 한 4, 50% 정도 역시나 실기 합격률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강의를 열심히 들은 사람은 절대로 안 떨어져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사이트에서도 이제 나중에 시험을 치고 합격자 발표가 나면 수강 후기에 나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타깝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떨어졌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바빠서 수업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대부분이지 수업을 끝까지 듣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시험에 나오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 지금 이번에도 이 강의에도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물대내 특세표응. 순서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그쵸? 자, 그리고 우리가 1층부터 7층까지 분류를 한다 그러면 1층부터 7층까지 그럼 보통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 여러분은 몇 층 정도까지 되세요? 그쵸? 뭐 2층부터 당장 엘리베이터 탄다고요? 한 3층 정도까지는 뭐 우리가 걸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4층부터는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3층까지를 우리가 하위 계층이라 하고요. 4, 5, 6, 7층을 상위 계층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근데 이거는 정확한 규정이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시험 문제에서 실제로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다음 중 OSI 7계층 구조에서 하위 계층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하면 답이 뭐죠? 하위 계층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당연히 4번이 답이죠.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다니까요. 다음 중 상위 계층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그럼 답이 뭐란 얘기야? 4번이 답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분선 자체가 3층까지를 정확하게 구분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3층까지를 하위층이라 하고 4층부터 7층까지를 상위층이라고 하는데 뭐 어떨 때는 한 4층까지를 하위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위에 3개층을 상위층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외우고 있어야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됐을 때 다음 중 하위 계층에 속하는 건 했을 때 가나다라 사지선다임 중에서 가장 낮은 층에 있는 게 답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가장 하위층과 가장 상위층을 묻는 문제도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 중 OSI 7계층 중에서 최하위 계층에 속하는 게 무슨 계층이냐? 답은 물리 계층이고요. 최상위 계층에 속하는 게 뭐냐? 답은 응용 계층이에요.
기본적으로 물대네트세 비용은 무조건 외우고 계셔야 돼. 자, 우리 지금 뭘 하고 있죠? 저는 항상 그 수업을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아니, 도대체 뭐야, 이거?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OSI 7계층을 하고 있어요. OSI가 뭔데? 우리말로 하면 개방형 시스템 간의 상호 접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개방형 시스템 간의 상호 접속. 그러면 이 OSI 7계층이 이전에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뭘 배웠어요? 프로토콜이라는 통신 규약을 배웠죠. 그러면 이 OSI 7계층이라는 것도 통신을 하기 위한 일종의 규약에 속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약자가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이니까 개방형 시스템 간의 상호 접속이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통신을 할 때, 코리아라는 한국과 미국이라는 나라가 통신을 할 때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통신할 건지에 대한 어떤 규정 중에서 개방형 시스템 간의 상호 접속 방법의 7계층을 만들어 놓고 이 7계층의 절차대로 통신을 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OSI의 개념이 서로 다른 시스템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 국제표준화 기구라는 ISO에서, 저기는 OSI의 약자는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이고 ISO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가니제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ISO에서 OSI를 만들었다니까 말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되니까, 그죠? 외우기는 쉽다, 그죠? 그러니까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안한 통신 규약으로 7단계로 표준화하여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통신을 하면 좀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다. 그 개념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표는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제가, 그죠? 10번,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죠. 얘가 뭐 하는 계층이냐? 얘가 뭐 하는 계층이냐? 얘가 뭐 하는 계층이냐? 이 부분이 이제 아래쪽, 여러분 페이지의 아래쪽에 갈로 1번의 레이어 1, 물리 계층은 이러이러한 기능들을 하고, 그 다음에 2번의 레이어 2, 데이터 링크 계층은 이러이러한 기능들을 한다. 시험 문제 상당히 많이 나왔죠? 제일 많이 나온 게 2층에 대한 데이터 링크 계층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층에 해당되는 트랜스포트 계층, 그리고 5층에 해당되는 세션 계층, 6층에 해당되는 프레젠테이션 계층, 이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그 기능을 알아봐야 되는데, 이 기능을 알아보기 전에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또 제가 많은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쉽게 외울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해외여행을 다니기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해외뿐만 아니라 여행 다니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배낭을 하나 메고, 그죠? 전 세계를 한번 돌아다녀 보겠다고 배낭을 메고 무작정 출발을 합니다. 그죠? 자, 출발을 하는데, 자, 이 OSI 7계층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비행기가 출발부터 시작해서 상공에 떠서, 그죠? 떠서 여러분들이 스튜어디스한테 기내 음식 서비스를 받을 때까지 걸리는 과정을 이 과정으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자, 뭘 표현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물리계층부터 응용계층까지 지금부터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을 외워야 돼요. 외우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그죠? 재밌는 얘기를 좀 하고 이 내용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비행기를 타서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상공에 올라가서 스튜어디스가 여러분한테 기내 음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까지. 무슨 말이냐면 응용계층에서 하는 일이 뭐다? 서비스를 해주는 단계예요.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에 7번의 레이어 7 응용계층은 사용자에게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층이 7계층이에요. 이게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사용자에게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층이 무슨 계층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관련 표준은 FTP를 이용한다. 이 FTP에 대해서는 이따 설명을 드리고, 아무튼 7계층은 서비스를 받는 과정까지를 얘기하는 거야. 이 순서를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면, 자, 비행기가 이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권을 챙겨가지고 여권에 패스포드를 찍고 이렇게 통과를 하죠. 통과를 해서 이제 비행기가 타기 전에, 비행기들은 이륙하기 전에 막 여러 가지 점검을 되게 많이 해요. 그죠? 뭐 엔진에 이상이 없는지, 뭐 바퀴에는 이상이 없는지,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막 점검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손님들을 태우기 직전에 여러 가지 전기적, 기계적, 절차적 테스트를 하는 단계. 그 계층이 물리계층이다. 보세요. 일단 책에 보세요. 요 밑에. 그죠? 전기적, 기능적, 절차적 기능을
정의하는 단계가 물리 계층의 단계다. 손님들 태우기 전에, 승객들 태우기 전에 그 기계맨들이, 그죠? 기계맨들이 그런 부분을 체크하는 단계야. 물리 계층. 자, 이렇게 이제 일단 이해를 합니다. 이따가 이제 핵심 키워드를 제가 줄쳐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넘어가죠.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륙 준비를 합니다. 그죠? 이제 손님들을 태웠어요. 손님들을 태우고 승객들을 태우고 비행기가 엔진이 뭉 하면서 돌아가면서 이륙 준비를 하게 돼요. 그 이륙 준비하는 단계가 바로 데이터 링크 계층이다라고 제가 개념을 일단 잡습니다. 그럼 이륙 준비를 할 때는 이제 관제탑하고 통신을 하죠. 관제탑 통신만 지금 비행기 상태가 어떻고 활주로 상태가 어떻고 지금 출발하고 됩니까? 이러면서 막 통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단계를 우리가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 한다면 세 번째 네트워크 계층은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시작했습니다. 쭉 시작을 해서 이륙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고도 몇 미터까지 올라가면 되는지는 뭐 비행기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이제 비행기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겠죠. 접어들면 기내 방송이 나오죠. 자, 안전벨트 푸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벨트 풀어도 된다는 사인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해제를 하죠. 안전벨트를 해제를 합니다. 자, 그 단계가 네트워크 계층이다. 그러면 이제 안전벨트를 해제를 했어요. 해제를 하면 기내에서는 그 기장이 통신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도착지하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인천공항에서 미국의 뭐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지금 출발하고 있으니까 몇 시간 후에면 도착할 겁니다 하면서 기장이 그 종단지하고 계속 통신을 합니다. 그죠? 그 부분이 이제 트랜스포트 계층이다. 전송 계층이다. 결국 전송 계층이라는 것은 승객들을 태우고 전송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전송 계층이다. 그래서 키워드는 이따 나오겠지만 이제 종단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전송하면서 도착지와 통신을 하는 단계다. 그죠? 자, 도착지와 통신이 돼서 이제 출발을 해서 몇 시간 후에 도착을 할 거다라는 걸 알려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느냐면 기장은 기내에 방송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장 누구누구입니까? 비행기 많이 타보셨죠? 그죠? 기장 누구입니다.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막 기내 방송을 합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그 기내 방송을 듣죠. 그 기내 방송을 하는 단계가 세션층이다. 세션층. 이제 기장 기내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승무원들도 기내 방송을 하겠죠. 그죠? 승무원들도 지금 음식은 언제부터 나눠 드릴 거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화장실의 뒤쪽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이게 세션층이에요. 자, 세션층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합니까? 기내 방송을 다 듣고 이제 그 비행기 기내에 꽂혀 있는 아이패드를 뽑아서 요즘은 아이패드 들어있는 거 아시죠? 항공사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어떤 항공사는 이 앞좌석 뒷부분에 이 모니터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꾹꾹 눌러서 이렇게 음악 듣고 영화 보고 하는데 요즘은 그 기내에 아이패드가 꽂혀 있어요. 그 아이패드 뽑아서 거기에서 아이패드로 이제 영화도 보고 이렇게 한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 뭐 합니까? 보는 단계죠. 그죠? 보는 단계.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서도 참 재밌어요. 그죠? 자,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다 봤어요. 그죠? 보고 있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스튜어디스들이 이제 밀차를 끌고 오면서 여러분에게 손님 그 음료수 좀 드시겠습니까? 뭐 맥주를 드시겠습니까? 와인을 드시겠습니까? 라는 기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 단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달라는 거야. 그럼 얼마나 이게 재밌겠어요. 공부하는 자체가. 그죠? 이게 얼마나 딱딱한데요. 이거 OSR 7계층 외우는 것 때문에 정말 골치가 아프고요. 시험에는 무조건 나오죠. 외우면 외울수록 헷갈리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예를 잘 생각하면서 키워드 위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공부를 하신다면 시험 문제에서 이 OSR 7계층 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 있다. 여러분 시험에 OSR 7계층 문제는 뭐가 나올지 몰라도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선 순서 외우는 게 가장 급하고요. 순서를 외우고 하위 계층에 속하는 게 어디까지인지, 상위 계층에 속하는 게 어디까지인지 외워주시고, 최하위 계층이 뭔지, 최상위 계층이 뭔지 외워주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첫 번째 해당되는 물리 계층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공부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물리 계층에서 하는 일은 키워드, 전기적, 기능적, 절차적, 얘가 키워드입니다. 물리계층. 그러니까 물리계층이 답인 문제는 무조건 저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전기적, 기능적, 절차적. 기계맨들이 손님들을 승객에 비행기에 태우기 전에 이런 기계적인 어떤 장비를 점검하는 단계다. 이런 기능들을 정의한다. 그리고 이제 관련 표준으로서는 RS-232C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죠? DTE와 DCE 간의 접속 규격 중에서 미국 전자공업협회라는 EIA에서 규정한
규격 이름이 RS-232C였어요. 그리고 ITU-T라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DT와 DC의 접속 규격을 데이터 방식, 공중 데이터망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X21번까지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얘가 뭐야? 레이어 1, 물리계층에 속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쵸? 자, 물리계층 됐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어서 두 번째 데이터 링크 계층 넘어갈까요? 자, 데이터 링크 계층의 키워드 볼게요. 자, 데이터 링크 계층은 두 개의 인접 호스트 간의 데이터 전송을 행하고 전송에 대한 에러를 제어한다. 키워드는 인접한 두 개라는 거. 인접한 두 개. 인접한 두 개의 호스트 간에, 그러니까 서울과 미국 간에 인접한 이제 두 개 간의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데이터 링크 계층이고,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프레임 데이터 전송이라는 말, 이 두 문장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하나 더 본다 그러면 4번에 있는 프레임 동기 흐름 제어, 전송 제어를 통해서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결국 데이터 링크 계층은 어떤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사용되는 층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련 표준으로서는 HDLC, 랍비는 이따 뒤에서 밑에 나오네요, 그죠? 랍비, 그리고 LLC, 랍D, 그리고 ADCCP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 표준으로 돼 있다. 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혹시나 높아심에서 속하는 게 아닌 것을 이렇게 나올까봐 제가 줄쳐 드리는 거니까 같이 한번 눈여겨 봐두시길 바래요. 자, 데이터 링크 계층이었고요. 자, 2층까지 했습니다. 자,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나오는 이 랍비라는 거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앞에서도. 무슨 말이냐면, 국제전기통신연합인 ITU에서 개발된 비트 동기 제어 프로토콜이다. 그리고 X25 패킷 교양만 표준의 한 부분이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밑줄 쳐놓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데이터 링크 계층이었고요. 이어서 물대내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자, 네트워크 계층은 뭐라 그랬어요? 일단 이륙이 됐어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이륙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승객들이 이제 안전벨트 풀라는 신호가 탁 뜹니다. 그죠? 뜨면 안전벨트 풀고 막 뒤로 달려가죠. 그죠? 그거 모르세요? 그 장거리를 많이 다니다 보면요. 한 13시간, 15시간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쵸? 근데 그 비행기가 항상 만석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좌석 번호에 딱 앉아있다가 안전벨트 푸는 사인이 딱 나면 벌떡 일어나서 맨 뒤로 막 뛰어갑니다. 그러면 뒤에 자리가 널널하게 많잖아요. 거기에 다이빙에서 자리를 맡아야 돼요. 그래야 누워서 갑니다. 그죠? 자,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네트워크 계층은 네트워크 연결 설정 유지, 요거 해제하는 기능이다. 네트워크 연결을 해제한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할 때 그냥 안전벨트 해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죠? 자, 통신 시스템 간의 경로 설정 및 네트워크 연결도 관리하고, 패킷 정보 전송, 정보 교환과 중계 기능, 통신 트래픽의 흐름 제어, 관련 표준은 X25, 그리고 IP도 뒤에서 우리가 TCP, IP 하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요런 것들을 네트워크 계층에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 비행기 예를 드니까 또 바깥에서 또 비행기가 날아가는 소리가 또 들리는데, 항상 이렇게 또 얘기하다 보면, 그죠? 연관되는 상황에 그 의외의 변수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죠? 재밌지 않습니까? 항상 재밌게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거 알아요. 전체 5과목 중에서 여러분 마지막 과목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쵸? 대부분요, 저도 만약에 시간을 거꾸로 돌아서 정보처리 기사를 따야 되는 그 시점으로 갔다면, 물론 저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그 강의를 바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강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강의를 하면서 제가 자격증을 취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따로 뭐 전공자이기도 했지만 따로 공부를 뭐 솔직히 말해서 안 했어요. 그죠? 안 했지만 강의를 막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험을 치러 가도 고득점이 나오게 되고 합격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 사실 그래요. 또 말이 지금 딴 데로 새고 있는데, 주위에 제가 컴퓨터를 전공하고 있으니까 주위에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아시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야, 컴퓨터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위에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한 달만 열심히 따라다녀라. 그럼 잘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하는 일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도요, 처음에 한번 들으면 잘 몰라요. 그죠? 근데 사실 시간상으로 이 5과목의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이 5과목의 분량을 시험 기간 얼마 안 놔두고 수강 신청을 해서 듣기 시작을 하게 되면 2배속으로 듣는다 하더라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총 한 30시간, 그 본강만 한 25에서 30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30시간이면, 그쵸? 하루 꼬박 막 감아서 들어도 다 못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걸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나눠서 이렇게 듣는다 그러면 한 달 내지 2달은 걸린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아, 이러면 내가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사전에는 절대 포기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어하는 요점은 뭐든지 반복하면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강의를 반복하면서 강의의 스킬이 늘어가게 되는 거고, 강의를 하면서 저도 내용을 더 많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자격증도 쉽게 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많은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갖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네트워크 계층이고요. 네트워크 연결 설정 유지 해제하는 기능. 이 두 문장이 1번과 2번 문장이 시험에 매번 나오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장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어서 4층으로 가죠. 4층. 자, 4층부터는 상위층이라고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상위층인데 전송계층이다. 트랜스포트층이다. 네트워크 종단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전송한다. 자, 이 4층의 키워드는 이 종단입니다. 종단 또는 종점.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아, 4층의 트랜스포트층이구나. 기장이 그쵸? 일단 이륙이 되고 난 다음에 안전하게, 그러니까 비행기가 그 가장 위험할 때가 이륙하는 단계와 착륙하는 단계가 가장 위험하다 하잖아요. 그쵸? 사고가 나도 거의 90%는 이륙 부분이나 그 착륙 부분에서 사고가 난대요. 그러니까 이륙을 안전하게 하게 되면 기장은 도착지에게 통신을 합니다. 그죠? 내가 한 10시간 후에 도착할 거니까 활주로 비워놓고 준비해놔라. 이렇게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륙을 했는데 만약에 통신이 안 된다. 그러니까 도착지 자체가 뭐 이렇게 뭐 무슨 그 전쟁이 나왔고 뭐 폭격적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륙했다가 다시 되돌아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도착지와 기장은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종단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전송을 해서 종점 간의 전송 연결을 설정하고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리고 종점 간의 그 연결이 다 끝났으면 그 연결을 이제 해제하고 이제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단계가 트랜스포트 계층이다. 자, 잘 정리가 되십니까? 그쵸? 순서대로 차분하게 시험에 무조건 나오니까 외워주셔야 돼요.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몇 가지 더 읽어볼게요. 신뢰성이 있고 투명한 데이터 전송을 제공하고, 전송 데이터의 다중화 및 중복 데이터의 검출, 누락 데이터의 재전송,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네트워크를 ABC형의 3개의 타입으로 나누고 서비스 등급인 클래스를 0에서부터 4까지 5개로 나누어서 응용 프로세스에게 일정한 전송 품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뭐가? 트랜스포트층이. 그죠? 그러니까 결국 트랜스포트층은 종단간이라는 말이 키워드니까, 그쵸? 종단간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5번째 계층 넘어왔습니다. 세션층. 자, 세션층은 프로세스 간의 연결을 확립하고 관리하고 단절시키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그쵸? 결국 세션층은 뭐 하는 단계라고 그랬어요? 그쵸? 이제 기장이 기내 방송을 하는 단계라고 그랬죠. 기내 방송을 한다는 것은 그 승객들과 어떤 일종의 대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대화. 그래서 세션층의 가장 큰 키워드는 대화, 그죠? 그리고 동기를 취한다, 이런 말들. 대화를 구성하고 동기를 취함으로써 통신 시스템 간의 회화 기능도 제공한다. 그죠? 영어로도 방송하고, 기장이 영어로도 방송하고 한국어로도 방송하고, 타사 항공사 그러면 뭐 일본 항공이다 그러면 일본 말로도 방송을 합니다. 그죠? 자,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도 참 너무 잘 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런 얘기고요. 자, 전송하는 정보의 일정한 부분에 체크점을 두게 되고, 소동기점과 대동기점을 이용하여 회화 동기도 조절한다. 그래서 대화, 회화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세션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층, 6층으로 갑니다. 6층은 프레젠테이션 계층이다. 그러니까 표현하는 계층이다. 그렇죠? 표현한다, 프레젠테이션 한다, 모니터를 본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접속 설정 기능, 문맥 관리 기능, 정보 전송 기능, 데이터 암호화, 압축 기능. 가장 많이 나왔던 거 이거예요. 암호화, 압축을 수행한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즘 그 기내에 가게 되면 그 모니터에 그 액정이 꼽혀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머니에 그 앞 사람 좌석 뒷 주머니에 아이패드가 꽂혀 있어요. 그 아이패드를 뽑아서 사용하려 그러면 그 승무원한테 패스워드를 물어봐야 돼요. 그죠? 암호.
암호를 물어봐서 그 암호로 이제 해독을 해서 아이패드로 들어가야 되겠죠. 예를 그렇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계층은 암호화, 압축이라는 말이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얘가 키워드가 되는 거니까 암호화, 압축 나오면 프레젠테이션 계층이다. 데이터의 표현 형식과 설정 및 제어하고 코드 변환도 한다. 자, 기억할 수 있겠죠? 자, 6층이 지났어요. OS의 7계층의 마지막 계층이 뭡니까? 이제 맥주 한잔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쵸? 스튜어디어스 불러서 자, 맥주 한 병 주세요. 또는 와인 한 잔 주세요. 그쵸? 우리 빨리 합격하고, 그죠? 와인 한 잔 딱 들고 건배하는 그날이 와야 되는데, 그죠? 하실 거죠. 여러분들이 필기를 합격하고 필기 합격자 발표 나는 날, 그날, 제가 특강을 하나 만들 거예요. 특강을 만들어서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실기 수업도 저랑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하면서 제가 와인은 못 들고 오더라도 제가 커피 좋아하니까 그 캔커피 하나씩 들고 그쵸? 합격자 발표하는 날 우리 전부 다 여러분도 집에서 캔커피 하나 들고 제 강의 들으면서 특강 들으면서 건배하는 그날을 기약을 합시다. 그죠? 자, 7계층 뭡니까? 사용자에게 응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맥주나 와인이나 음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단계까지 7층까지 왔어요. 자, 핵심 키워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키워드 위주로 물대내 전세표, 물대내 특세표 순서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OSI 7계층. OSI가 뭐다?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 개방형 시스템 간의 상호 접속을 나타내는 거다. 그쵸? 자, 정리되셨고요. 자, 서비스 접근점. SAP라고 합니다. 서비스 액세스 포인트라고 하고요. 시험에 나왔던 용어고요. 상위 계층 바로 밑에 하위 계층의 통신의 경계점을 우리가 서비스 접근점이라 한다는 걸로 용어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러한 OSI 7계층 모델의 목적이 뭐냐? 왜 이 OSI 7계층 그 모델을 만들어서 쓰느냐라는 얘기죠. 시스템 상호 간의 접속을 위한 개념을 규정하고 정확한 프로토콜에 의한 걸로 통신을 해야 오류 없이 제대로 전송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런 1층부터 7층까지 그 단계를 순서대로 만들어줘야 그 비행기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OSI 규격을 개발하기 위한 범위를 정하게 되고요. 관련 규격의 적합성을 조정하기 위한 공통적인 기반도 제공하게 된다. 자, OSI 계층 구조의 원칙 부분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6.3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패킷 교환 네트워크라는 말 나오는데, 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패킷에 대한 얘기 제가 많이 드렸죠, 그죠? 그리고 지난 시간 한 4강, 5강부터 시작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뒷부분에 가면 패킷이라는 말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죠? 패킷이라는 게 뭡니까? 영어 사전적 의미는 어떤 꾸러미를 하는 거라고 그랬었죠? 지난 시간에 제가 예를 들 때는 내가 만약에 친구한테 그림 한 장을 보내게 된다. 그 그림 한 장을 통째로 보내기에는 너무 크니까 그림을 이렇게 패킷 단위로 쪼개서 한 개씩 던져서 보낸 다음에 받는 부분에서 그 떨어진 것을 다 조립해 갖고 원래의 그림을 보여주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통신 방식이 우리가 패킷 교환 방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하나 물어볼까요? 패킷 교환 방식은 패킷은 분해하고 조립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패킷을 분해, 조립하는 그 하드웨어적이면서 소프트웨어적인 장비 이름이 뭐죠? 벌써 다 까먹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PAD, PAD 기억하세요? 그런 것들이 앞 시간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계속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자, X25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만든 거죠? V 시리즈, X 시리즈, V 시리즈, X 시리즈 두 개를 일단 구별을 하는데요. V. 얼마, X. 얼마 이런 수치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V 시리즈는 PSTN 공중전화망에 쓰이는 거고 X 시리즈는 PSDN 공중 데이터망에 쓰이는 거고 V 시리즈와 X 시리즈는 어디서 만든 거다? 국제전기통신연합이라는 ITU에서 만든 규약이에요. 그쵸? 거기에 그렇게 따르라고 적혀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패킷 교환 네트워크니까 X25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가나 다라에 뭐 V.21, X.21, X.25, V.24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문제 지문에서 패킷이란 말이 나오면 거의 90%가 X25가 답이에요. 그쵸? 그거 하나 일단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패킷망으로 정보를 전송할 때 패킷 터미널을 제한한 표준 규격 안이 X.25고요. 공중 데이터망 PSDN이라고 그랬습니다.
적어 봐야 되겠죠. 이 공중 데이터망을 PSD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PSDN. 자, 공중 데이터망에서 패킷 형태의 DT와 DC의 인터페이스 규격을 포함하고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라는 ITU-T의 권관입니다. 자, X25의 특징은요, DT와 DC 간의 데이터 교환의 절차를 정의하고요. 1976년에 처음 승인한 국제 표준 프로토콜로서 호환성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호환성이 좋다는 얘기죠. X25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패킷이란 말 나온다 그랬죠. 패킷들이 하나의 경로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중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패킷이란 말 나오면 X25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에러 검출이 뛰어나 신뢰성이 높다는 거. 그러면 이 X25에도 OSI처럼 계층이 있어요. OSI는 7계층이 있지만 X25는 이렇게 3개의 계층이 있습니다. 물리 계층, 프레임 계층, 패킷 계층. 얘랑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OSI 7계층에 얘네들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거는 X25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리 계층은 똑같죠? 그리고 데이터 링크 계층 대신에 프레임 계층을 쓰는 거고요. 네트워크 계층 대신에 패킷 계층을 쓰는 거예요. 패킷에 관련된 X25니까. 그죠? 물프패? 그죠? 물프패? 패킷 교환이니까 물프패. 외워주시기 바라요. 자, 요거 순서 외워주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물프패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은 아래쪽 페이지죠? 자, 물리 계층은 단말 장치와 패킷 교환망 간의 물리적 접속을 위한 인터페이스다. 그러니까 패킷이란 말 나오면 X25를 생각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패킷 교환망의 첫 번째 해당되는 물리 계층이라는 말이 나오면 X21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X로 시작하는 것은 대부분 다 PSDN입니다. 그죠? 자, 프레임 계층은 패킷의 원활한 전송을 위해서 데이터 링크의 제어를 수행하는 계층이고요. 전송 제어를 위해서 HDLC의 변형인 랍비 또 나오죠. 이 랍비라는 말이 사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험에 나오는 거고, 랍비 나오면 X25 또는 패킷 이런 말을 찾아주면 된다는 의미겠죠. 랍비 설명 다시 볼게요. X25 패킷 교환망 표준의 한 부분으로 역시 국제전기통신연합인 ITU에 의해서 개발되어진 비트 동기 제어 프로토콜을 의미한다. 앞에 했던 그대로를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계층은 패킷 계층입니다. 그 패킷 계층. OSI 7계층의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되고요. 자, 이런 말들이 사실 시험에 잘 나오고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된다는 거죠. OSI 7계층을 우리가 외우고 있잖아. 그러면 OSI 7계층 중에서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되는 X25의 계층은 무슨 계층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패킷 계층이라는 거. 그죠? 요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패킷 계층의 수행 단계로서는 역시나 이거 앞에서 한번 들어봤던 거죠. 우리는 지금 해야 될 게 데이터를 보내야 돼요. 그죠?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콜을 해야 됩니다. 그죠? 콜을 먼저 설정을 하고 데이터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콜을 클리어링 시키면 되겠다는 의미겠죠? 호를 제거하면 됩니다. 호 설정, 데이터 보내고, 호 제거. 그죠? 호 제거. 호호 하니까 대호가 생각이 나네요. 그죠? 대호가 누구죠? 그죠? 자, X25에서, 자, 이럴 때는 웃어주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저는 TV를 거의 잘 안 보는데요. TV 보는 프로그램 중에서 저는, 이렇게 강의하는 프로그램들 있죠. 강의하는 프로그램, 뭐 인문학적 뭐 강의라든지 예전에 그 한참 인기 있었던, 요즘도 인기 있나, 요즘도 하고 있나 모르겠는데 세상을 바꾸는 뭐 15분 뭐 이런 그 강의하는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되게 좋아하고 그런 프로그램 많이 보고요. 그리고 딱 하나 보는 거 뭐냐면은 그 개그 프로그램을 항상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챙겨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은 좀 웃어야 돼요. 그죠? 웃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그냥 웃어요. 그죠? 그죠? 웃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다면 그게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웃으려고 일부러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챙겨봐요. 특히 이제 일요일 저녁에 많이 챙겨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웃으면 이제 컨디션도 좀 풀리고, 그리고 이제 일요일 저녁이면 이제 한 월요일날 출근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그 프로를 보면서 항상 웃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개그 프로 보면 지금 뭐 한 개도 웃기지도 않는데 뭘 저걸 개그 프로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그 개그맨들은 그 코너 하나 5분짜리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일주일 동안 하는지 아세요? 그쵸?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럼 웃어주시면 돼요. 걔네들이 그 개그하는 게 재미없다고 해서 내가 안 웃으면 내가 뭐 별로 좋은 거 아니잖아. 내가 그러면 안 보면 되지. 그쵸? 이왕 보기로 한 거는 유치하더라도 웃어달라는 얘기죠. 제가 지금 가끔씩 이렇게
저 나름대로 유머를 던지면 웃어주시면 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더 좋아집니다. 재미없더라도. 자, X25에서 이제 오류 제어와 흐름 제어, 가상회선 설정과 해제, 다중화 기능, 또 망고장 발생 시 회복 메커니즘을 규정한다. 이게 이제 2013년 마지막 시험에서 출제됐던 문장입니다. 이거 여러분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니까 이거 하나 참고로 봐두세요. 2013년 마지막 정보처리 기사에서 데이터 통신 과목에서 이 내용이 나왔었어요. 이 문장이. 그러니까 X25에서 오류 제어와 흐름 제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상회선 설정과 해제, 다중화 기능, 망고장 발생 시 회복 메커니즘을 구성한다. 요 기출문제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제가 풀이 강의도 해놨으니까, 그쵸?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좋아요. TCP/IP로 넘어가도록 하죠. 6.4 단원에. 자, TCP/IP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 집에서 쓰는 인터넷에서 반드시 필요한 프로토콜이에요. 인터넷에서. 특히 이제 그 고정 IP를 쓸 경우에, 그죠? 쓸 경우에 이 TCP/IP의 등록 정보로 가서 정확하게 IP를 입력해야만 인터넷을 연결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TCP/IP의 개념은 인터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로서 서로 다른 기종의 컴퓨터들 간의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프로토콜이다. 자, 요거 서로 다른 기종. 그죠? 서로 다른 기종.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와 친구 집에 있는 컴퓨터의 기종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른 기종 간의 인터넷이 통신이 주고받게끔 할 수 있기 위해서 TCP/IP라는 프로토콜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TCP 따로, IP 따로인데 같이 붙여서 저렇게 불러요. 아래쪽에서 TCP의 의미와 IP의 의미는 따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서로 다르다는 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TCP/IP 특징은 TCP 프로토콜과 IP 프로토콜의 결합적인 의미로서 TCP가 IP보다 상위층에, 얘가 좀 더 상위층에 존재한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TCP가 IP보다 약간 상위층에 존재하게 된다는 의미고요. OSI 표준 프로토콜과 가장 가까운 망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OSI 7계층의 구조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이런 의미고요. 우리가 운영체제 시간에 배웠던 그 유닉스 운영체제 있죠. 유닉스 운영체제가 탑재된 워크스테이션이나 미니 컴퓨터를 주축으로 하여 운영이 됐고, 오늘날은 여러분 개인용 PC에서도 TCP/IP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쓰기 위한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도 불리고,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개의 프로토콜도 허용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정리가 되니까 TCP/IP 특징 잘 읽어봐 주시고요. 자, 이런 TCP/IP가 할 수 있는 기능 중에서는 TCP 기능과 IP 기능이 구별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시험 문제 출제될 때 TCP, 다음 중 TCP의 기능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IP 기능에 속하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TCP의 기능은 OSI 참조 모델의 전송 계층에 해당된다는 거. 요거 이제 구별할 때 요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TCP는 전송 계층. 그러면 IP는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된다. 대, 내, 3층, 그죠? 전, 세, 표, 응의 전, 얘는 4층. 자, 이렇게 일단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IP라는 것은 비연결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이 IP 두 개를 먼저 알아두는 게 좋겠죠. 나머지는 전부 다 TCP 기능이다. IP가 하는 일은 별로 없는데 TCP 하는 기능은 많다. 그죠? 실내에서 있는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접속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 이중 전송 서비스 가능하고, 신뢰성이 높고, TCP 헤드에 포함되는 정보로서는 긴급 포인트, 순서 번호, 체크섬. 요것도 세 가지가 TCP 헤더 정보에 포함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됐던 문장입니다. 긴급 포인트 먼저 몰라도 돼요. 순서 번호, 체크섬 먼저 몰라도 되지만 아닌 것은 했을 때 요 세 가지가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실 수 있을 정도로 눈도장을 찍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TCP/IP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그럼 계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TCP/IP의 계층은 아까 X25의 계층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물대내 전세표 응 중에서 1층과 2층에 해당되는 게 전부 다 링크 계층에 해당이 되고요. TCP/IP에는. 그 다음에 3층에 해당되는 게 IP 계층이고 4층에 해당되는 게 전송 계층이다. 그죠? 자, 이 부분, 이 두 개는 아까 앞 페이지에서 그대로 나왔던 부분이고, 물리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이 링크 계층이라는 이름으로 TCP/IP의 첫 번째 계층에 해당된다는 거. 이것도 서로 연관지어서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온다? OSI 7계층의 물리 계층과 데이터 링크층에 해당되는 TCP/IP의 계층은 무슨 계층입니까? 답은 링크 계층. 그죠?
OSI 7계층 중에서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되는 TCP/IP 계층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IP 계층.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이 순서를 같이 이렇게 외워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응용 계층은 이 세 개를 다 포함한 거죠. 세 개를 다 포함한 거 5, 6, 7층을 다 포함한 게 응용 계층입니다. 그럼 이 응용 계층에 대한 부분, 응용 계층은 아까 OSI 7계층에서 응용 계층은 주로 뭐 하는 거라 했어요? 서비스 하는 층이라고 했잖아. 사용자에게 서비스. 근데 아까는 제가 비행기를 예를 들어서 기내 서비스 제공을 해서 맥주도 갖다 주고 와인도 갖다 주고 이런 서비스를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컴퓨터를 쓰는 인터넷에 관련된 서비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쓰면서 여러분들에게 편리한 그 기능을 제공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쵸? 파일을 내 마음대로 전송하고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메일도 막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서비스 계층에서 첫 번째 나온 게 뭐야? FTP. 이 FTP라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 해서 파일 전송 프로토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FTP를 통해서 우리 집에 있는 파일을 다른 서버에 올린다든가 내려받는다든가 이럴 때 쓰는 FTP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RFTP 이런 프로그램도 있죠. FTP 파일 전송 프로토콜. 그 다음에 SMTP. 여러분들은 잘 주위에서 많이 볼 수는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전자 우편을 전송할 때 이용되는 표준 프로토콜이다. 이 SMTP는 중요한 거는 이 전송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메일이라는 것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죠? 이메일. 그러면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한테 이메일을 보내게 되면 이게 보내는 게 전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송할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SMTP라는 프로토콜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수신할 때, 이거는 수신이라는 개념이잖아. 수신이라는 개념을 쓸 때는 POP라는 프로토콜을 쓰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책에 안 나오니까 따로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메일에 관련된 프로토콜은 SMTP와 POP가 있는데, SMTP는 전송, POP는 수신에 관련된 프로토콜이다. 그죠?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NMP라고 하는 것은 간이망 관리 프로그램.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읽어보시고요. 텔넷이라는 거, 이건 알아두셔야 되겠죠. 텔넷은 원격 지회 호스트를 컴퓨터에 접속할 때 원격 접속이라는 걸로 외워두세요. 텔넷은 어떻게 외운다? 원격 접속. 원격 접속이다. 요즘은 서비스 할 때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기사 친구 강의를 듣다가 제 강의를 듣다가 갑자기 강의가 안 나와요. 뭘 막 이렇게 뭐 건드려 봐도 안 되는 거야. 그럼 기사 친구에 전화하면 원격으로 여러분 집에 컴퓨터에 붙어서, 그죠? 다 해결을 해주죠. 그게 뭐야? 텔넷이라는 것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죠? 텔넷이 뭐다? 원격 접속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응용 계층이었고요. 이어서 TCP/IP 링크 계층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전송 계층에 해당되는 거. 자, 전송 계층은 호스트 간의 신뢰성 있는 통신을 제공할 때 쓰고요. 전송 계층 안에는 TCP와 UDP가 있어요. UDP는 TCP보다 약간 좀 발전된 형태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TCP가 데이터 전달의 신뢰성을 위해 연결식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면 UDP는 비연결성의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 요거 두 개의 차이점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전송 계층이고, 인터넷 계층 2층이죠. 인터넷 계층은 주소 지정과 경로 설정을 하고, 그 중에서 IP층은 이 IP라는 부분은 여러 개의 패킷 교환망들이 상호 연결을 위한 범용 비연결성 프로토콜이다. 자, 이 문장을 잘 봐두시면 되겠고, 그 IP 계층에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는 약자만 잘 보세요. 약자만. ICMP의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 메시지를 제어한다. 그죠? IGMP, 인터넷 그룹 매니지먼트, 그룹을 매니지먼트, 관리하는 프로토콜이다. ARP, 어드레스 리솔루션 프로토콜, 주소에 관련된 주소를 분석하는 프로토콜이다. ARP. 그리고 RARP라고 하는 것은 리버스 어드레스 리솔루션 프로토콜이다. 그러니까 역을 의미하는 거죠. 역으로 간다는 거. 그래서 호스트의 물리적 주소로부터 IP 주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을 의미한다. 문장 자체가 어렵지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책에서 받는 건데 좀 더 자세히 봐둘 걸 이라는 후회를 안 하려 그러면 확실한 눈두장을 찍어두세요. 시험 문제에서는요, 또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IP에 관련된 거 얘기잖아요. 그쵸? 앞 페이지에 보면 요거
그 SNMP, 그 텔넷 이런 부분들은 그죠 응용 계층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구별해서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여기에서는 인터넷 계층에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계층에 사용되는 용어가 아닌 것은 해서 앞에 있는 얘네들이 틀린 답으로 나올 수 있고, 응용 계층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했을 때 틀린 답으로 얘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관지어서 같이 앞뒤를 공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항상 공부를요, 잘하는 방법은 이거 공부한다고 해서 이것만 딸딸딸 외우는 게 아니라 항상 문제는 여기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 문제가 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터넷 계층이고 얘는 응용 계층이다. 얘는 인터넷 계층이다. 이렇게 책을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넓게 이렇게 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야 확실히 더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링크 계층은 실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역할을 하고요. PPP라고 하는 게 이제 인터넷 접속 환경을 구현해 주는 건데, 이것도 중요한 얘기죠. PPP. 별표. 자, 다중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압축 기능도 지원하고 동기, 비동기 회선 모두를 통하여 전송한다는 거, 인터넷 접속 환경을 나타내는 프로토콜이 PPP입니다. 자, 인터넷에 관련됐습니다. 역시나.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게 IP 라우팅 프로토콜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EGP라든지 RIP라든지 IGP, 여기 전부 다 IP의 라우팅 프로토콜에 속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IP의 라우팅 프로토콜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RIP, EGP, IGP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죠? 그죠?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용어로 같이 정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앞에 했던 게 반복돼서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쵸?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 시간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6.5단원인데 얘네들은 그냥 한번 쭉 읽어만 봐주시면 되겠어요. 얘가 뭐 하는 거냐? 국제표준화기구,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가니제이션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국제표준화기구고요. 국제전기통신연합이라는 ITU가 되게 많이 나왔었죠. 저기 적혀있을 때는 ITU-T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계속 ITU라고만 부릅니다. ITU의 약자가 국제전기통신연합이고 T라고 하는 것은 전기통신 표준화 부분을 따로 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TU라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 갖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통신뿐만 아니라 건축, 기계, 다양한 분야에 대한 표준안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야? 통신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ITU-T에서 지정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나, 근데 ITU에서 지정하는 뭐를 말하는 거나 똑같은 말이니까 저는 계속 ITU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ITU의 주요 권고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리즈를 ITU에서 발간을 하고 있어요. 발간이라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X 시리즈라고 하는 것은 PSDN 공중 데이터망,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 V 시리즈라고 하는 것은 공중 전화망인 PSDN. PSDN의 D자가 데이터, 디지털의 약자고 PSTN의 T는 텔레폰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 X400 계열도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 같네요. 메시지 통신 처리 시스템인 MHS에 대한 공고안. 메시지 헤딩 시스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로 봐두시고, 설명 밑에 나오네요. 그죠? 메시지 헤딩 시스템이 뭐냐? ITU가 공중망 서비스 부분에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는 전자우편 시스템으로서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을 MHS, 메시지 헤딩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국제전기통신협회라는 게 있고요. IEC라고 부르고요. 또 미국 표준기구 NC라고 부르고요. 전자공업협회, 이것도 미국 겁니다. EIA, 미국 전자공업협회라고도 하죠. 자, 전기전자기술협회, 이것도 앞으로 많이 듣게 될 겁니다. IEEE라고 읽습니다. IEEE, 그죠? 그 다음에 IETF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는 망 환경에 따른 새로운 기술을 제시하고 인터넷의 표준화를 제정하기 위한 기술위원회를 의미하는 거다. 자, 이런 것들도 자주는 출제가 되지 않지만 한 번쯤 나올 수 있으니까 약자를 통해서 명칭을 한번 봐두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목이 막 쉴라 그래요. 그죠? 너무 열심히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너무 열심히 강의를 들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일단은 여러분의 합격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강의하는 게 저희 의무라면, 여러분들은 합격할 의무가 있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합격할 의무가 있으세요.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반드시 합격하셔야 되고, 합격하셔서 저한테 선생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만약에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요, 저를 위해서 게시판에 글을 하나 남겨주시면 돼요. 그쵸? 수강 후기에다가 선생님 강의 너무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약에 수업을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저 메시지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다음 강의 때는 이분을 위해서 좀 더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강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쵸? 하지만 그쵸? 지금 수업이라도 수업만 열심히 다 들어주신다면 반드시 합격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고 열심히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프로토콜과 OS의 7계층 정리 잘 됐고요. 자, 다음 시간에 통신의 마지막 강의는 아니고요. 9강입니다. 정보통신망과 인터넷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저는 이제 이 강의를 찍고 오늘은 이제 퇴근을 하려고요. 퇴근을 해서 또 좀 쉬면서 또 내일 강의는 또 어떻게 찍을 건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고 또 하겠습니다. 아무튼 늘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습 보여주시고요. 지금 강의 듣고 있고 수업이 아직 많이 남았고 시험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여러분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게시판 상담, 그 강의실 상담 문의 게시판에다 글을 남겨주세요.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